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책임질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 40억 원을 전부 신우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따지려 하자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우리 엄마한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설날 당일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끝났어. 1인당 999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는데 네가 와서 계산 좀 해. 제 단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남편,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 5년, 저는 스스로 자격 있는 아내, 그리고 며느리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 연휴를 이틀 앞둔 날, 저의 모든 품위와 인내는 한 대의 따기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낡은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확정된 후 평생 인색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거짓 온기가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살아온 낡은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엄청난 희소식을 의논하는 자리였죠. 곧 개발될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이 낡은 아파트는 실측 면적과 각종 보상금을 합쳐 무려 40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40억. 평범한 가정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남편 박민준과 몰래 계획까지 세워뒀습니다. 이 돈이 나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지금 있는 대출금도 다 갚고 우리 딸 유나를 위해 두둑한 교육 자금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늘 형편이 어려웠던 시누이 박민아네 가족의 생활 개선에도 보태주자고요. 저는 이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색이 바랜 낡은 소파에 앉아 얇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닌 재개발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국화꽃처럼 활짝 펴져 있었죠. 박민주는 그 왼쪽에 앉아 자랑스러운 듯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옆에 앉아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민아와 그녀의 무능한 남편은 1인용 소파에 비좁게 앉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 됐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복 좀 누리셔야죠.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효자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서연이랑 얘기 다 했어요. 돈 나오면 먼저 어머님 편하게 사실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아파트부터 사드리고 남은 돈은 시어머니는 손을 저어 박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우리 모두를 훑어보더니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심사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나눌지 내 심리여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치 얼음덩이가 바닥에 내리꽂히는 듯 차가웠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 너희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은 이 사는데 문제없잖니. 하지만 미나는 달라.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위도. 이 돈 내가 전부 미나에게 주기로 했다. 시간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전부 미나에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억 원, 40만 원도, 400만 원도 아닌 40억 원을요. 시어머니에게는 박민준과 박민아 두 자식뿐인데 아무리 편애가 심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설령 딸에게 조금 더 챙겨준다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라는 두 글자는 얼음 조각이 밝힌 칼날처럼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 미나를 주다니요. 그건 좀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내리깔며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미나는 내 딸이고 사는 게 힘든 게 안쓰러워서 그래. 너희는 살만하니까 동생이랑 다투지 마라.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 입원했을 때 밤낮으로 간병하며 대소변까지 받아낸 건 저였습니다. 박미나는 병원 냄새가 싫다며 얼굴 한번 비추는 것조차 꺼렸죠.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은 대부분 우리가 부담했고 박미나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 말고는 늘 어렵다고 우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억 원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나타나자 사는 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전부를 가져가겠다니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헌신이 한순간에 제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흥분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죠. 이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죠. 미나가 힘든 건 알지만 그럼 저희는 쉬운가요? 민준 씨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유나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군 좋은 집은 아직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 40억은 우리 온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인데 어떻게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전부 미나에게 줄 수 있으세요? 이게 공평한가요? 저는 박미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얼굴에 드러난 희열을 감추지 못했죠. 그 표정은 제 눈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가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평소에 어머니 누가 더 많이 모셨어요? 이제 돈 생기니까. 이서연. 쩌렁쩌렁한 고함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포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 닥쳐.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야. 그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돈이야. 엄마가 누구한테 주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5년간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이 남자. 평소 고부 갈등이 있을 때면 기껏해야 양쪽을 중재하는 신용만 하던 그가 오늘처럼 완전히 망설임 없이 제 반대편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그의 모든 위선을 그렇게 쉽게 벗겨낸 걸까요? 박민준 씨, 이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예요? 이건 우리 집의 공동이익이 걸린 문제라고요. 유나의 미래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집 대출금은 안 갚을 거예요? 어머님이 철이 없으시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저는 너무 화가 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누구 보고 철이 없대. 시어머니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서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우리 엄마 결정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 아직 내가 주인 행세할 곳 아니야. 보아하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직 내 아내이고 싶으면 당장 방으로 꺼져.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저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년간 쌓인 서름과 지금의 분노가 제 마지막 남은 냉정함을 앗아갔습니다. 안 꺼져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어요. 이 돈 대체 왜 전부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데요? 박미나 씨,
당신네 집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짝, 아주 크고 온 힘을 다한 따기 소리가 제 뺨에 한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컸던지 저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찧어 생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뺨은 처음엔 감각이 없다가 이내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쥔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때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의 손은 아직 허공에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사람을 때린 후의 흉포함과 함께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냉담한 눈빛으로 심지어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그녀의 남편은 잘된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꺼져. 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너만 보면 짜증나니까 꺼지라고. 나보고 꺼지라고. 설을 코앞에 둔 날 우리 가정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내 남편이 그의 편에 가득한 어머니와 의기양양한 여동생 가족 앞에서 나를 때리고 그리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뺨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픔이 마비될 정도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5년의 헌신, 거대한 이익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찮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그의 눈에 저는 결국 타인이었습니다. 언제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희생시키고 때리고 욕해도 되는 타인. 눈물이 눈광에 가득 찼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울면 안 돼. 적어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울 수 없어. 울면 정말 지는 거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게 되는 거야. 저는 박민준을, 시어머니를,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역겨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증오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제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침실로 걸어가 저와 딸 유나의 옷가지 몇 벌, 신분증, 그리고 제가 늘 숨겨두었던 제 개인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제가 짐을 챙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간헐적인 폭죽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것은 다른 집의 단란한 기쁨이겠지요. 이 집의 차가운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주는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잠시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잠에서 깨 어리둥절해하는 딸 유나를 안고 현관문으로 향했을 때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눈짓 한 번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절에 어딜 가려고 성질이야. 갈 테면 가봐.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박민아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어머니도 다 가족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따라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어린 유나는 불안감을 느꼈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빠랑 할머니는 같이 안 가? 그럴 자격 없어. 저는 세 글자를 뱉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징석 속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굳게 닫힌 문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이라는 이름의 텅 빈 껍데기만이 남았습니다. 섣달의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지만 마음속의 한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고 택시를 잡아 시내 최고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카드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잡았죠. 넓고 호화롭지만 차가운 방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얼굴을 감싸쥔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민준, 시어머니, 당신들은 내 자존심을 짓밟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여자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죠. 틀렸어요. 당신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40억? 나 이서연은 그런 돈 신경 쓰지 않아요. 기다려 보세요.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설날 밤, 가족 식사. 제가 당신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줄 테니까요. 유나를 재운 후 저는 창가로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Z라고 저장된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시작해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설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와 유나는 호텔에서 제공한 정갈한 저녁 식사를 하고 설 특집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습니다. 유나는 새 장난감을 안고 금세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정세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저와 유나는 호텔에서 제공한 정갈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역시나 밤 9시가 넘자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끌벅적하게 술을 권하는 소리, 그리고 설 특집 프로그램의 대사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분명 어느 식당에서 설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역력했고 일부러 꾸며낸 듯한 역겨운 자선가의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우리 설날 저녁 식사 다 먹었어. 올해 우리 집 저녁 식사는 엠페러 호텔에서 했거든. 1인당 999만 원짜리 코스 요리야. 어때?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그의 말투에는 과시와 도발이 가득했습니다. 아, 맞다. 이 밥값 네가 와서 계산 좀 해. 명절인데 너 혼자 밖에서 고생하게 둘 순 없잖아. 와서 계산하면 예전 일은 다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1인당 999만 원. 엠페러 호텔. 나보고 계산하라고? 저는 그 광경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온 가족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이 전화를 걸어 저를 모욕하고 굴복시키려 하는 모습.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명 옆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제가 초라하게 울면서 돈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실망시켜야겠네요. 저는 수화기를 향해 가볍지만 또렷하게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순간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선을 타고 그 죽음과 같은 충격과 곧이어 터져나올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엠페러 호텔, 그리고 그 호텔이 있는 빌딩 전체가 다 내 소유예요. 박민준 씨,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자면 어머님이 받으실 그 40억 보상금 있죠? 그거 지급하는 건설사 최대 주주,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내 돈으로 내 식당에서 내가 정한 터무니없는 가격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보고 이 호텔 주인인 나보고 와서 계산하라고 전화한 거네요.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질려갈 박민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인색한 얼굴은 지금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공포로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4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었다고 의기양양해하던 시누이 박민아는 아마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고 박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뚜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엠페러 호텔 연회실에 거짓된 화목한 분위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박민준은 여전히 휴대폰을 든 자세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있던 의기양양함과 술기운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극도의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덮였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맴돌 뿐 이서연의 그 가볍지만 천근만 금 같은 말만이 뇌리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엠페러 호텔은 그녀의 것. 건설사 최대 주주도 그녀. 40억 보상금도 결국 그녀의 돈. 한 글자 한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눈앞이 빙빙 돌고 발밑에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이 마치 늪처럼 변해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연회실의 소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목이 졸린 듯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복 요리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복은 툭 소리를 내며 금태두른 접시 위로 떨어졌고 기름진 소스가 그녀가 새로 산 값비싼 비단 한복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반평생을 인색하게 살아온 그 얼굴은 지금 극도로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우는 것 같기도 한 그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과 서서히 번져가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누이 박민아는 남편에게 새로 산 까르띠에 팔찌를 자랑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 거금으로 미리 받은 용돈으로 산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웃음소리는 목이 졸린 듯 뚝 끊겼습니다. 얼굴의 의기양양함과 환희는 순간 응고되었다가 마치 싸구려 페인트처럼 조금씩 벗겨져 나가며 그 아래 창백한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 40억 원의 약속이 다음 순간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것처럼. 박민아의 남편, 존재감 없던 그 남자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기울어 값비싼 발렌타인 30년산이 옷에 쏟아졌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박민준을 그리고 장모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마저 이 기이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숙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이 내면의 경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약 1분간의 죽음 같은 정적. 오직 연회실의 초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설 특집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과장된 연기와 관객들의 웃음소리만이 유난히 귀에 거슬리고 풍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들 가족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진공 상태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밖은 만 가구의 등불이 밝히는 단란한 명절인데 아는 곳 무너져 내릴 세계였습니다. 민준아.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걔가 방금 뭐라고 한 거냐?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었어. 뭐, 자기 거라고? 자기 돈이라고? 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열받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 이서연이 집에서 쫓겨난 뒤 화가 나서 꾸며낸 거짓말일 거야. 자존심을 세우려고, 우리를 약 올리려고. 이서연, 평범한 집안 출신의 월급 받아 생활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엠페러 호텔 사장이고 건설사 주주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했습니다.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서연 분명 허풍 떠는 거예요. 그는 당황하면 안 돼.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이미 혼란에 빠진 어머니와 여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미나야, 제 말 듣지 마. 쟤는 분명 미쳤어.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걔네 집안 형편뻔한데 어떡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우리 약 올리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는 말할수록 자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로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듯이. 그래, 바로 그거야. 구석에 숨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즐기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저런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우리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더러 빌러오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꿈깨라 그래. 박민아도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이서연이 뭔데? 걔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참고 살았겠어? 진작에 기고만장했겠지. 분명 거짓말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거예요. 하지만 가방끈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과 딸이 모두 그렇게 말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아무것도 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던져버렸습니다. 안 먹어. 열받아서 밥맛도 없다. 저 재수 없는 것 때문에 명절 기분 다 망쳤어. 박민주는 이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해서 걔 거짓말을 바로 앞에서 까발려 줄게. 무슨 말을 더 짓거리는지 보자고. 그는 이서연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박민주는 죄송합니다. 여전히 같은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연속으로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서서히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차단당했어. 박민주는 넋두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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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만약 이서연이 허풍을 떤 것이라면 왜 그를 차단했을까?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즐겨야 하는 것 아닌가? 차단했다고? 박민아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 우리를 속여놓고 전화 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바로 그때 연회실 문이 가볍게 노크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침착한 분위기의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심사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중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배인의 시선은 난장판이 된 식탁과 각기 다른 표정의 사람들을 훑고 지나가 마침내 박민준에게 멎었습니다. 식사는 즐거우셨습니까? 식사가 끝나셨다면 지금 계산을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번 식사 비용은 총 999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계산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박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충격과 부정에 빠져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999만 원. 이론적으로는 보상금이 곧 들어오겠지만 이제 그 돈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보상금이 곧 들어오겠지만 게다가 그의 월급 통장은 이서연이 관리하고 있었고 지갑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높지 않았죠. 만약 이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밥값은 박민준의 이마의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배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계산이야? 방금 전화 못 들었어? 이 호텔 우리 집 거라고. 우리가 사장인데 밥 한 끼 먹는데 돈을 내야 해? 지배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몇 분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엠페러 호텔은 서연그룹 산하의 자산이며 저희 회장님은 이 씨입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요? 저희 소유권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보여주시거나 저희 법무팀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연그룹 이 씨. 박민주는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연. 서연그룹. 설마 걔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단 말인가? 시어머니와 박민아도 서연그룹과 이 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지며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민아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듯이 박민주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마른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지배인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하지만 되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 규정상 고의로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고객님 어머님 명의의 그 재개발 보상금은 방금 저희 그룹 본사에서 받은 통지에 따라 지급 절차가 잠시 동결되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급 절차 동결.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뒤집으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박민아가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지배인의 사무적인 얼굴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공포와 절망에 찬 표정을, 그리고 값비싸지만 모래알처럼 마섭게 느껴지는 이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의 그 차갑고 평온했던 목소리와 지금쯤 어느 호화로운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후회가 수만 마리의 개미처럼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한 대의 따귀가 날려버린 것은 단지 이서연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박씨 집안이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부귀영화, 어쩌면 그들의 미래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 박민아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떡하냐고? 그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 설날 밤이 그들 박씨 가족 모두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자 악몽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 최고급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호텔의 이서연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옆 소파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차단하기 전 기록된 박민준의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에 담긴 호박색 술을 가볍게 흔들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정적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놀라움, 공포, 후회, 이것은 단지 에피타이저일 뿐. 그녀는 다른 암호화된 휴대폰을 들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비즈니스계의 여장부다운 냉정함과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재타음 단계 시작해요. 보상금 지급 동결하고 박민아와 그 남편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최근 고액 소비 내역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제 이혼 조건을 정리해서 박민준의 변호사에게 보내요. 명심해요. 그 사람 빈털터리로 내보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약간의 자결감을 주었지만 이미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준, 시어머니, 당신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했죠? 스위트룸의 방음은 완벽해서 창밖의 설날밤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치스러울 정도의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이미 안방의 부드러운 공주 침대에서 새로 산 인형을 안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엄마가 있고 따뜻한 이불과 새 장난감이 있으면 그것이 곧 모든 안정감입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도시의 찬란한 별빛 강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터지는 불꽃이 지칠 줄 모르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인데 저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곳은 결코 제 천국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머무는 거점일 뿐. 그리고 제가 방금 떠나온 그곳 역시 지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완전히 마음을 접게 만든 수라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은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가끔 알림 메시지 때문에 화면이 켜졌지만 박민준의 그 익숙한 번호는 더 이상 알림창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를 차단한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불필요한 연결고리를, 그 우습고 값싼 기대를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쯤 엠페러 호텔, 그 연회실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당황스러움, 시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신우이, 박민아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들이 겪을 난처한 상황, 999만 원짜리 식사 비용을 내지 못하는 굴욕, 보상금이 동결된 공포를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과거에 신경 썼던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완전히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들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망신당하는 것을 보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제게 속했던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되찾고 그들이 제게 가했던 모욕과 박탈감을 10배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바로 가서 얼음 없는 생수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머릿속이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저는 순종적인 아내, 인내하는 며느리 역할을 하며 이서연이 되기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맞춘 것도 완전히 맞춘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제 출신은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씨 집안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조용한 학자 집안으로 가정 형편은 유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외할아버지 대기 일찍이 사업으로 성공하여 해외에까지 사업체를 둔 숨겨진 부호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의 유일한 외손녀이자 그들이 암암리에 키워온 후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민준과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과도한 관심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제 반항이었고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사용한 돈은 제 명의의 신탁 펀드 이자와 월급 수입의 아주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팀이 관리하는 방대한 자산과 투자는 가장 가까웠던 박민준조차 전혀 모르게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해외 법인 명의로 이 지역의 몇몇 신생 기업을 인수했고 그 중에는 엠페러 호텔이 속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그룹을 인수하여 서현그룹으로 재편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프로젝트 역시 제 회사가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40억 보상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왼쪽 주머니에서 나와 박민아의 원래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눌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이자 처벌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휘 일처리는 매우 빨랐습니다. 몇 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은행과 재개발 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소유주인 회장님 시어머니께서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아와 그 남편의 계좌를 초부 조사한 결과 최근 3일간 여러 건의 비정상적인 소비 및 이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하며 주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 그리고 사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곧 연체될 억대의 차량, 할부금이 있습니다. 박민준의 개인 계좌 잔액은 500만 원 미만이며 소유한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엠페러 호텔 식사 비용은
아직 미결제 상태이며 지시에 따라 유예 기간을 주었으나 1일 단위로 고액의 연체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서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 가정, 폭력, 부부 공동, 재산 은닉, 시도 및 회장님께서 제공하신 혼전 계약서 보충 조항 중대 자산 은닉 관련을 근거로 박민준의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빈털터리를 요구하고 딸의 고액 양육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류는 익명 이메일을 통해 박민준의 업무용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냉정한 문자들을 보며 제 입가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세요. 돈과 권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차가운 숫자와 법률 조항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죠. 박민준은 지금쯤 그 이메일을 보았을 겁니다. 한편 엠페러 호텔 앞 박민준 가족은 상갓집 개처럼 호텔 지배인에게 정중하게 로비로 안내되었습니다. 999만 원짜리 저녁 식사는 결국 박민준이 신용카드 2개를 한도까지 긁고 친구에게 급히 돈을 빌려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배웅했지만 다음에 또 찾아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들에게 더없이 날카로운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 두루마기를 여몄지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민아와 그녀의 남편은 겁먹은 메추라기처럼 목을 움츠리고 눈치를 살피며 이전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돈, 정말 동결된 거야? 박민아는 울먹이며 박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명줄인 것처럼. 나 그 5천만 원 벌써 다 썼단 말이야. 산 것들 환불도 안 되는데. 닥쳐. 박민준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암팩컴 박민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듯한 모욕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먹더라도 명확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영원히 차가운 통화 중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눈에 거슬리는 빨간 느낌표만 뜰 뿐이었습니다. 메시지 발송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차단당한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이야. 그가 거의 무너져 내리려 할 때 휴대폰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낯선 주소로부터 온 이메일, 제목은 선명하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박민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정신적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단어들과 합의서 뒤에 첨부된 그가 예전에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던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내용의 혼전 계약서, 보충 조항 스캔본을 보는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빈털터리, 집, 차, 예금, 심지어 미래의 월급 수입까지.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와 들여다봤습니다. 그녀 역시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감히 이혼하자고. 그것도 너보고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꿈도 야무지네. 저 독한 것. 천벌 받을 년. 절대 안 돼. 절대 동의 못해. 박민아도 휴대폰을 빼앗아 보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오빠,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형님이, 오빠,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우리 어떡해. 그 40억은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어떡해. 박민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는 어머니와 통곡하는 여동생, 그리고 주변 행인들이 던지는 이상한 시선을 보며 처음으로 전례 없는 피로감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서연이 평소 온순했던 모습, 이 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뒷모습, 어머니를 돌볼 때의 인내심, 그리고 딸 유나의 달콤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모든 것과 휴대폰 속 그 차가운 이혼 합의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대한 후회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만약 그때 그 따귀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의 편에 서주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서연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발톱을 드러냈고 그 일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설날 밤 그는 아내를 잃었고 곧 가정도 재산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호텔 앞 차가운 화단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덫에 걸린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압류는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복수는 결코 한 장의 이혼 합의서와 보상금 동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거짓된 번영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가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박민준의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암호화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Z. 내일 아침 그룹 명의로 박민준이 근무하는 카이로스 테크에 공식 서한을 보내세요. 우리 그룹 관련 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박민준 프로젝트 매니저의 직업윤리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사 내부 감사를 권고하는 내용으로요. 동시에 믿을 만한 언론사 몇 군데 낡은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부 주민이 가족관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소문을 흘리세요. 내용은 모호하게, 하지만 누가 봐도 그들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아동 심리 상담사를 섭외해 주세요. 유나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산, 정상의 빌라, 정리해 두세요. 며칠 뒤에 유나 데리고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여긴 너무 시끄러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실로 돌아가 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제 눈빛의 온기가 조금 돌았습니다. 설날 밤의 소라는 마침내 완전히 가라앉고 도시는 새해 첫날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가족에게 이 새해는 희망이 아닌 끝없는 어둠과 추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재개발을 앞둔 재수 없는 그 낡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척 집에도 신세질 면목이 없었죠. 박민준은 남은 돈으로 시내 변두리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 가장 싼 방 2개를 잡았습니다. 시끄럽고 침대 시트는 누렇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엠페러 호텔의 호화로움과는 천지 차이였죠.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삐걱거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인색하게 계산하며 살아온 그녀. 40억 보상금을 손에 쥐면 자식들을 맘대로 주무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복에 묻은 기름 자국은 추한 흉터처럼 방금 겪은 모욕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서연, 저 독한 것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내 40억이 왜 없어져야 하냐고. 그녀는 그 돈이 원래부터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그 분배 계획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박미나와 그녀의 남편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무거웠습니다. 박미나는 침대 끝에 앉아 넉나간 눈으로 마치 마지막 의지처인 양 값비싼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새 신용카드들은 곧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5천만 원의 지출은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돈도 못 벌어오니까 내가 엄마 돈에 욕심낸 거 아니야. 이제 잘 됐네. 돈도 날아가고 이서연 저 악마한테 밉보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그녀의 남편은 원래부터 소심한 성격이라 더욱 목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 탓이야. 당신이 그 가방이랑 팔찌 사야 한다고 했잖아. 곧 돈 들어온다고. 어디서 말대꾸야. 박미나는 불붙은 폭죽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습니다. 억눌렸던 공포와 분노가 터져나올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남자는 감히 맞서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쥔 채 피하기만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세 울음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뒤섞여 옆방 손님이 벽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주는 어머니 방에서 옆방 동생네의 소란과 어머니의 끊임없는 저주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 이혼 합의서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달궈진 인두처럼 그의 마음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빈털터리. 그가 수년간 열심히 일하며 이서영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 차,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예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액의 양육비와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다니. 이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이서연이 보여준 힘은 그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40억 보상금을 쉽게 동결시키고 엠페러 호텔 같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녀. 그녀의 배후에는 대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 5년을 함께 살면서 바보처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는 이서연이 일어서서 따지려 할 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 편에 섰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후회약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부짖다 갑자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걔를 찾아가. 가서 빌어. 새해 첫날이니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여자들 마음 약하잖아. 유나 봐서라도 마음 돌릴지 누가 알아. 무릎 꿇고 빌라고? 박민준의 얼굴에 갈등과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뺨을 때린 그 여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엄마,
오빠가 왜 무릎을 꿇어요? 박민아는 어느새 남편과의 싸움을 멈추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민아는 어느새 남편과의 싸움을 멈추고 강민아는 엄마 그릇 꿇어요. 강민아는 어느새 남편과의 싸움을 멈추고 강민아는 엄마 가웅. 강민아는 어느새 남편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서연, 저 악녀는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지금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가서 빌면 우리를 더 우습게 볼 거예요. 절대 굽히면 안 돼요. 안 굽히면 어쩔 건데.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40억은 날아갔고 네 오빠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우리 이제 뭘 먹고 살아. 내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빚디라는 말에 박민아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주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은 굴욕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희망이 있을 법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서연이도 일시적인 화일 뿐일지도 몰라. 5년이나 부부로 살았고 유나도 있는데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 텄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며 한기를 더했습니다. 박민주는 어제 이서연이 떠날 때 어렴풋이 기억해둔 택시 회사 정보를 토대로 수소문 끝에 그녀가 시내 중심의 최고급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호텔 로비 밖에 서서 얇은 패딩 점퍼를 여미었습니다. 말쑥한 차림으로 여유롭게 드나드는 손님들과 밤새 잠 못 자고 초췌하고 남루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깊은 자괴감과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지처럼 아내의 용서를 빌러와야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지만 차가운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프런트로 다가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남편 박민준입니다. 프런트 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자기 아내를 만나는데 예약이 필요하다고. 박민주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말했습니다. 예약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연락 좀 해주시거나 방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약 없이는 연락을 드릴 수 없으며 고객님의 방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호텔 규정이자 고객님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프런트 직원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박민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박민준이 왔다고 하면 알 겁니다. 고객님, 저희를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프런트 직원의 미소가 옅어지며 멀지 않은 곳에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다가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른 용무가 없으시면 다른 고객님들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보안 요원들을 보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굴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줄이야. 내 아내를 만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여기가 무슨 호텔이 이래요.
그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고객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보안 요원의 말투가 엄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엘리베이터 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자연스럽게 두른 채 차갑고 평온한 표정으로 심지어 아침의 나른함마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공주님처럼 차려입은 유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품에 새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정말 놀이공원 가는 거야? 응, 우리 아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모녀의 대화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모든 소라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박민주는 이서연을 보고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서연아,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평온한 눈빛으로 박민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끄러운 행인을 보는 듯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완전한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희미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준 씨라는 세 글자는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조차 부르기 싫다는 뜻일까?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민주는 보안 요원들을 뚫고 나가려 발버둥치며 횡설수설 애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널 때리면 안 됐어.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됐어. 유나 봐서라도,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너랑 유나 없으면 안 돼. 유나는 박민준의 격한 모습에 겁을 먹고 이서연의 등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이서연은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가. 아빠가 그냥 좀 흥분했나 봐.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받았겠죠.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랑 하세요. 그리고 기회? 당신이 40억 때문에 당신 엄마, 동생 편에 서서 내 뺨을 때렸을 때 이미 그런 건 없어졌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 40억 나 안 가질게. 다 미나주라고 해.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자. 응? 박민주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돈. 이서연은 우스운 이야기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큰 망치가 되어 박민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 그녀는 이제 엠페러 호텔 사장이고 건설사 주주인데 그깟 40억에 연연할 리가 없지. 그리고 예전처럼 살자고? 누구랑? 당신이랑. 아니면 모든 이득은 딸에게 챙겨주고 며느리는 집신짝처럼 여기는 당신 어머니랑. 박민준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가, 가자. 기사 아저씨 기다리시겠다. 그녀는 딸을 안고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한 박민준의 곁을 아무런 미련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박민준은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과 엄마 어깨에 기댄 채 낯설고 두려운 눈빛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서연, 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면 안 돼. 유나는 내 딸이기도 하다고.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호텔 문을 나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눈발이 박민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 한기의 10,000,000,000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여자를, 그리고 손에 잡힐 듯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유한 삶을, 절망은 겨울의 혹한처럼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부드럽게 호텔을 빠져나가 박민준의 절망적인 외침과 초라한 뒷모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차 안은 봄처럼 따뜻했고 은은한 우디 향이 퍼져 차 밖의 차갑고 절망적인 세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유나는 제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빠, 이제 유나 안 좋아해? 아이의 마음은 예민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뺨을 비볐습니다. 아빠가 유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해서 스스로 무섭고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이건 유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유나는 언제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야.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함 때문에 아이의 어린 마음에 그림자가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오는 어른들의 몫이고 아이의 세계는 햇살로 가득해야 합니다. 유나는 알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은 밍생이 가라앉아 새 인형을 꼭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시내 최고의 아동 심리 상담소로 가주세요. 미리 예약해둔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어떤 어설픈 위로보다 중요했습니다. 유나를 상담소에 맡기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마음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온정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본론을 처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암호화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때였습니다. 회장님, 2가지 보고 드립니다. 첫째, 박민준이 근무하는 카이로스 테크에서 저희의 공식 질의서를 수령했습니다. CEO가 매우 긴장하며 즉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회장님께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효율적이군. 카이로스 테크는 지금 서현그룹 산하투자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직업윤리를 의심받는 순간 그의 회사 내 입지는 사실상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이런 오점을 남기면 그는 다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화는 필요 없고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해요. 두 번째, 지시에 따라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 주민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용은 모호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소액 주주들이 박미나의 그 돈 출처가 합법적인지 프로젝트 평판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나 남편의 억대 차량 할부금 관련해서 대출업체 측에 경고를 주었고 오늘부터 독촉을 강화할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론과 빚의 압박은 2개의 무딘 칼날이 되어 그 탐욕스러운 부부를 서서히 고문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을 맛보게 해줘야죠. 그리고 제트가 덧붙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박민주는 호텔을 떠난 후 그 저렴한 호텔로 돌아갔으나 어머니와 여동생과 크게 다툰 후 혼자 나와 작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도피하는 것, 겁쟁이들이 하는 가장 무능한 짓입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아내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박민아 쪽의 채무 상황에 집중하세요. 그들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 처음 손댄 사채가 어디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담보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지시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7촌을 노려야죠. 박민아 가족의 약점은 돈과 빚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차가운 도시에 거짓된 금빛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가족과의 기쁨에 잠겨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어 서현그룹에 밀린 중요 서류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과 복수는 사적인 일이지만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비즈니스계의 금기입니다. 배신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그 저렴한 호텔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